600여 년 조선 역사에서 항상 무능한 왕, 어리석은 왕으로 꼽히는 인조. 야만인이라 무시하던 청나라에 무릎을 꿇고 이마에 피가 날 정도로 절해야 했던 그의 아픔과 좌절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파주시 탄현면 가련리에 인조와 그의 원비 인혈왕후의 합장릉이 마련되어 있다. 능제에 맞춰 아름답게 꾸며져 있지만 능역 사이사이로 비통한 한숨이 배어나오는 장소이기도 하다. 인조 13년 첫 번째 왕비이자 소현세자 효종의 어머니인 인렬왕후가 43세를 일기로 승하한다. 인조는 무척 애석해하며 파주 온천리에 서둘러 아내의 능을 조성하기 시작한다. 이때 아내의 능 자리 옆에 자신이 죽은 후 들어갈 공간도 미리 마련해 놓는다. 약 14년이 지난 뒤 인조 사후 그의 유명이 지켜져 결국 인조는 그토록 원하던 아내의 옆에 잠들게 된다. 하지만 장릉에 연달아 화재가 일어나고 뱀과 전갈이 능 주위에 무리를 이루며 성물 틈에 집을 짓는 기묘한 일이 일어나자 영조 7년에 오늘날의 자리로 천장하였다. 파주 장릉으로 가는 길은 좌우로 옅은 나무들이 그득하게 펼쳐져 있다. 호위하듯 늘어서 있는 나무들과 풀의 행렬을 지나면 비로소 장릉의 입구인 홍살문이 모습을 드러낸다. 홍살문 앞부터 정자가까지 이어져 있는 참도는 다른 왕릉보다 넓게 조성되어 있다. 기존의 어도와 신도 이외에 옆으로 조그맣게 여분의 박석이 깔려 있는데 덕분에 참도 전체가 넉넉해 보인다. 제사를 지내는 정자각은 여타 왕릉과 비슷하게 지어졌다. 참도가 넓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좌우가 유난히 좁아 보이는데 생전에 청나라에 이리저리 치이던 인조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한다. 옆에는 제사 음식을 준비하던 수복방과 인조의 생애와 능 조성 경위 등을 새긴 비각이 위치해 있다. 전형적인 조선 왕릉의 모습 그대로다. 정자각 뒤로는 봉분이 있다. 처음 인조가 조성할 때는 쌍릉 형식이었으나 천장을 하면서 합장릉 형태로 바꾸었기 때문에 봉분은 하나밖에 없다. 병풍석과 난간석이 모두 들러져 있다. 본래 병풍석에는 12지 신상과 구름 문양을 조각하는 게 전통이지만 장릉의 병풍석에는 목단과 연화 문양이 조각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석양과 석호가 두 쌍씩 배치되어 있고 문무석인과 성마 장명 등을 비롯한 다양한 성물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모습이다. 장릉의 성물들은 고고학적으로도 그 가치가 뛰어난 문화재들이다. 천장을 할 때 기존의 장릉에 있는 성물들을 옮겨왔기 때문에 옛 장릉의 성물과 다시 세운 성물이 공존하게 있기 때문이다. 17세기와 18세기 왕릉의 성물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셈이다. 장릉의 주인인 인조는 선조의 다섯째 아들인 정원군의 첫째 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인 정원군이 서자였기에 애초에 왕위와는 인연이 없는 출생이었다. 선조가 처음으로 본 손자여서 서자의 자손임에도 선조의 총애를 받았고 후에 능양군으로 봉해진다. 선조 사후에는 경희궁에서 정치와는 동떨어진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그런 생활도 잠시, 광해군 즉위 이후 왕의 피가 흐르는 능양군의 가문은 광해군의 집중적인 견제를 받게 된다. 결국 1615년 신경희의 옥사 사건이 일어나고 모반에 추대되었다는 이유 하나로 동생인 능창군이 죽임을 당한다. 사실 능창군은 적극적으로 사건에 참여한 것이 아니었기에 유배만으로도 충분했으나 당시에 여러 안 좋은 소문이 광해군이 과도한 벌을 내린 것이었다. 이 사건으로 아버지인 정원군은 화병을 얻어 몸져 누웠고 몇 해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게 된다. 소문과 왕의 욕심 때문에 아버지와 동생을 잃은 능양군. 그는 빈소에서 세상이 떠나가라 곡을 하며 복수를 다짐한다. 복수를 다짐한 능양군에게 이괄, 이귀, 최명길 등이 접근해온다. 그들은 훈구 대신들로 광해군과는 여러 면에서 마찰을 일으켰던 이들이다.
능양군과 대신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그들은 반정을 기획하게 된다. 반정 성공 후 인조는 왕이 되었지만 그의 앞에 놓인 것은 무성한 가시밭길이었다. 먼저 광해군 때 전국을 주도했던 많은 고관대작들을 처형했는데 이 일은 오늘날까지도 과한 처사라며 비난이 되고 있다. 또한 공신이었던 이괄이 난을 일으키기도 했다. 논공행상에서 밀려난 것에 대한 불만으로 난을 일으킨 것인데 당시 왕인 인조가 야밤에 공주까지 피난을 가야 했을 정도로 큰 반란이었다. 반란 이후에도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조선에 이윽고 후금이 쳐들어온다. 혼란스러웠던 조선은 후금의 3만 병력을 물리치지 못한 채 평양이 함락당하였고 후금을 형제로 인정하는 정묘 화약을 맺게 된다. 이 사건 이후에도 인조는 친명배금 정책을 물리지 않는다. 결국 청은 10만의 병사를 이끌고 조선을 재침략했고 인조와 대신들은 남한산성으로 후퇴하여 항거를 시작한다. 약 59일을 버텼으나 결국 인조는 항복을 결정한다. 마지막 자존심으로 항복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하성이라는 표현을 썼으나 항복은 항복이었다. 인조는 좌정한 청나라 황제 숭덕제 앞에 무릎을 꿇고 삼배구 고두례를 행한다. 3번 절할 때마다 3번씩 머리를 땅에 찢는 군신간의 의식이었다. 이후 2명의 세자는 모두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갔고 조선은 야만족이라 비웃던 청나라의 신하가 된다. 훗날 청나라에서 돌아온 소현세자가 근대식 개혁을 꿈꿨으나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였고 동생인 복림대군이 왕위를 이어 효종이 된다. 인조가 통치하던 16세기 초의 세계 정세는 격변의 시기였다. 명과 청의 오랜 싸움에서 청나라가 조금씩 우위에 서기 시작했고 군대식 무기와 유럽 열강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은 내정에 충실하지 못했고 세계적인 흐름을 읽지도 못했다. 이 모든 것이 인조만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광해군에게 복수하겠다는 개인적인 염원은 이뤄냈지만 끝내 조선을 보듬어 앉지는 못한 인조. 그의 고집스럽게 굳은 얼굴이 능력을 비추고 있는 듯하다. 경기 김포시에 가면 인조의 능과 같은 이름을 가진 또 다른 장능이 있다. 바로 죽은 뒤에 왕이 된 인조의 아버지 원종의 능이다. 광해군 11년에 정원군은 화병이 심해져 세상을 떠난다. 이듬해 현재의 남양주에 간략하게 묘를 조성한다. 인조가 왕위에 오른 뒤에는 정원대 원군이 되었고 인조 4년에 아내인 인헌왕후가 죽자 김포 성산에 육경원이라는 이름의 무덤을 조성한다. 육경원에 맞춰 정원군 무덤의 이름도 홍경원으로 바꾸게 된다. 이듬해 홍경원을 육경원으로 천장하면서 이름을 흥경원으로 통일하였다가 후에 원종으로 추종되면서 왕릉제도에 맞게 능도 새로 조성하고 장릉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아들이 왕이 되었지만 정원군은 바로 왕으로 추존되지는 못했다. 인조의 세력이 약했던 탓도 있고 정원군이 서자였던 탓도 있다. 인조와 몇몇 공신들이 밀어붙여 원종으로 추존되기는 했으나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본격적인 왕릉구역으로 들어서기 전에 먼저 보이는 곳은 제실이다. 앞면 5칸, 옆면 2칸의 제법 규모 있는 건물로 왕릉을 관리하는 이들이 근무하던 장소다. 하지만 평상시에는 사용되지 않았고 능에 방문객이 있거나 제사를 치를 때만 사용되었다고 한다. 제실을 지나쳐 가다 보면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는 천원지방 형태에 맞춰 사각형의 연못 가운데에 둥근 섬이 하나 떠 있는 곳이 있다. 왕릉 가운데에서도 유난히 신경 써서 조성한 능에만 보이는 구조물로 인조의 배려를 엿볼 수 있는 공간이다. 홍산문을 지나면 본격적인 왕릉 영역이 시작된다. 야트막한 언덕 위에 조성되어 있어서 참도 역시 오르막길 형식으로 조성되어 있다.
참도는 정자각과 반듯한 일직선을 이루고 있다. 작은 오르막을 오르고 나면 정자각이 등장한다. 애초에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어서 기단을 높게 쌓지는 않았지만 군데군데 세밀하고 조심스럽게 건축한 티가 나는 건물이다. 정자각 오른편에는 수복방과 비각이 자리하고 있다. 다른 구조물과 마찬가지로 무척 깔끔하고 번듯한 모양이다. 김포 장릉호의 모든 구조물이 이런 형식인데 인조가 자신의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 아버지의 무덤에 특별히 신경을 쓴 탓이라고 한다. 비각 옆에는 장릉에만 있는 기이한 형태의 받침돌이 있다. 정원군의 아내이자 인조의 어머니인 인헌왕후가 묻혀 있었던 육경원 비석의 받침돌로 합장을 하면서 받침돌만 옮겨온 것이다. 정자각 뒤편으로는 쌍릉 형태로 두 개의 봉분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이는 흥경원을 조성할 때 사용된 것으로 천장할 때 그대로 옮겨온 것이다. 왕릉의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문무석인 성마, 장명 등 혼유석 등 능제에 맞는 성물들이 예법에 맞게 배치되어 있다. 원종은 선조의 5째 서자로 태어났다. 선조의 두 아들이 임진왜란 초기에 요절함에 따라 광해군의 바로 아래 동생이 되었다. 선조의 아들들 중에는 폐악을 저지르는 망나니가 많기로 유명한데 그중 대표적인 이가 장남인 임해군과 정원군 그리고 정원군의 바로 아래 동생인 순화군이다. 묘비에는 어려서부터 태도가 신중하고 용모가 출중했다고 쓰여 있지만 이는 묘비에 쓰인 것이고 실록에서는 성품이 포악하고 행동이 방탕하여 사람들에게 미움을 많이 받았다고 쓰여 있다. 정원군이 행한 가장 큰 폐악은 20대 초반인 선조 35년에 이루어졌다. 형수이자 자신에게는 큰어머니가 되는 하원군의 부인을 납치한 사건이었다. 다른 종친들이 필사적으로 말려서 풀어주기는 했으나 예법을 무시한 폐악스러운 짓이었다. 이처럼 어려서부터 그 행동을 예측하기 어렵고 포악한 짓을 일삼았으나 임진왜란 때는 공신에 봉해지기도 한다. 아버지인 선조의 곁을 끝까지 지켰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큰형인 임해군과 동생인 순화군은 의병을 모집하러 가서도 포악한 짓을 저질러 왜군에 넘겨지기 일쑤였고 둘째 형인 광해군은 분조를 하며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던 상황이었다. 선조는 힘든 시기에 자신의 곁을 지킨 정원군을 잊지 않고 공신에 봉한다. 광해군이 왕이 된 후에는 왕실의 어른으로서 예우를 받으며 사신들을 접대하기도 하고 의전 행사에 참석하기도 하는 등의 활동을 펼친다. 성품 자체가 활발하고 술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많이 찾아다녔다고 한다. 광해군의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과도 자주 어울렸기에 항상 광해군의 견제와 감시를 감당해야 했다. 그러던 중 묘한 소문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한다. 정원군이 살고 있는 집에 왕기가 가득하고 터가 좋다는 소문이었다. 정원군을 견제하던 광해군은 결국 그의 집을 빼앗고 거기에 경희궁을 세워 궁궐을 만들어버린다. 여기서부터 나름대로 괜찮았던 정원군과 광해군의 사이가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한다. 둘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게 된 것은 신경희의 옥사 사건 이후부터이다. 신경희의 옥사란 신리부의 조카인 신경희가 정원군의 차남인 능창군을 왕위에 옹립하려 했다는 혐의로 국문을 받던 중 장살된 그 사건이다. 이 일로 능창군 역시 영모로 몰려 유배되고 그곳에서 스스로 목매 자살하고 말았다. 아들의 죽음이 억울하다 생각한 정원군은 강하게 반발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성격이 괄괄했던 그는 화병으로 병석에 눕게 된다. 화병이 도져 1619년 죽게 되는데 당시 그의 나이 39세였다. 지금은 물론이고 당시로서도 한창 정력적으로 활동할 나이였다. 정원군과 능창군의 죽음은 장남인 인조에게 강력한 복수심을 남겼고 후에 인조반정이라는 커다란 역사의 소용돌이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정원군의 사후, 추존 과정에서도 여러 말이 많았다.
세자였던 적이 한 번도 없는 정원군을 원종으로 추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럴 바에는 인조가 바로 선조의 양아들이 되는 것이 예법에 맞다는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어났으나 인조는 소수 공신들과 함께 아버지의 추존을 관철시켰다. 정원군은 살아생전 망나니로 많은 비단을 받았었다. 하지만 아무리 망나니라 해도 자식은 아끼는 법일까? 아들의 죽음은 그를 깊은 슬픔과 분노로 이끌었다. 결국 그것이 원인이 되어 죽어버렸지만 남은 아들의 힘으로 정원군은 왕이 될 수 있었다.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 인조가 웅대하게 조성한 김포 장릉을 바라보며 참으로 묘한 역사의 아이러니를 느껴본다.